고려는 500년을 버텼습니다. 그 긴 시간을 견딘 나라가 왜 단 한 번의 회군으로 끝장났던 걸까요? 역사는 말합니다. 왕이 무능했다. 외세가 강했다. 반역자가 나섰다. 그러나 그 말은 눈앞의 사건만 본 겁니다. 그 사건을 가능케 한 구조는 보지 못한 말입니다. 고려는 이성계가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이미 안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이름만 있었고 백성은 떠났고 신하는 법보다 이익에 충성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나라에 단 한 번의 회군은 죽어있던 심장에 박힌 마지막 비수였을 뿐입니다. 어떤 나라는 전쟁으로 망합니다. 어떤 나라는 반역으로 망하죠. 하지만 고려는 믿음을 잃고 말이 사라지고 질서가 붕괴되며 스스로 꺼져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끝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고려는 왜 무너졌는가? 그리고 그 무너짐은 정말 막을 수 없었는가? 지금부터 한 왕조의 종말이 말해주는 질서의 붕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속 진실을 다시 꺼내보는 채널 역사 알고 보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고려사 조선 왕조실록과 정사 기록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당시 인물들의 심리와 시대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해석과 상상, 개인적 견해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엔 수많은 시선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미처 몰랐던 역사 속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그리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려 말기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무너진 것은 나라를 움직이던 손, 즉 권문세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가라는 이름 아래 존재했지만 그들의 실체는 국가 위의 권력, 왕보다 강한 집단이었습니다. 왕은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선 그들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이 권문세족은 누구였을까요? 문벌 귀족의 후손으로서 고려의 전통적인 귀족 가문에서 이어져 내려온 집안도 있었지만 몽골과의 연합과 원 간섭기를 거치며 원나라와의 혼인, 무역, 외교, 통역관 경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떠오른 신흥 세력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부유층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토지를 차지하고 노비를 소유하며 관직을 대대로 세습하고 왕실과 혼인하여 외척이 되었고 심지어 군사권까지 장악한 실질적 지배층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하나의 계층이 아니라 하나의 별도 국가였습니다. 고려라는 나라 안에 또 하나의 나라가 생겨난 것이죠. 왕이 발령을 내도 그것이 그들의 이해와 어긋나면 묵살되었고 법이 만들어져도 그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법 위에 군림했으며 나라의 틀 안에서 움직이되 그 목적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 유지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확장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토지입니다. 고려의 토지는 애초에 국가 소유, 즉 관료에게 지급되는 과전이나 전시과라는 제도를 통해 수조권만 인정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권문세족은 이 제도를 무너뜨립니다. 자신에게 지급된 토지를 세습 가능한 사유재산으로 바꾸고 그 주변 토지를 불법 겸병하며 거대한 사전을 구축했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낼 필요도 군역을 보낼 필요도 없는 이 사전은 사실상 사적인 영지,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호 혹은 노비였고 법은 이들에게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법은 국법이 아닌 가법이었습니다. 이러한 토지 사유화는 곧바로 국가의 재정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땅이 줄어들었고 공전은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할 백성들은 점점 유민으로 전락했고 나라를 떠나 도망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군역도 회피했습니다. 나라가 병사를 모집하려 해도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사전 지역은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병력은 줄어들고 재정은 텅 비었으며 행정은 멈췄고 왕은 빈 이름만 남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권문세족은 국가의 정치 기제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벼슬은 과거를 통해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출신 가문으로 정해졌고 정책은 국가의 필요가 아닌 자신의 이권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왕이 추진하려는 개혁은 번번이 그들에 의해 가로막혔고 심지어 왕의 폐위와 옹립도 그들 손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왕이 신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신하가 왕을 불러앉히는 시대. 그것이 고려 말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혼인 관계로 얽혀 폐쇄적인 지배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사돈이 사돈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모든 주요 관직은 몇몇 집안이 독식했고 그들의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직이 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회는 더 이상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혈통과 가문만이 기준이었습니다. 과거 제도는 유명무실해졌고 신진 세력은 정계 진출의 길이 막혔으며 그 결과 사회는 고인 물처럼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썩은 물 위에 누군가는 변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주체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이미 권력의 외곽에 있었고 그를 움직이는 건 신하가 아닌 기득권의 이권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려 말의 정치는 형식만 남은 왕정이었고 실제로는 권문세족이 조종하는 조선전의 과도 정치였습니다. 이 시기 백성들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봤을지는 기록이 없어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라란 것이 자신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수탈하는 존재가 된 이상 그들에겐 고려라는 이름은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고려는 무너집니다. 왕이 무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이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외적이 침략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나라의 심장인 권력이 병들었고 그 피가 흐르지 못하게 막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아직 자리에 있었지만 왕국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새로운 질서를 준비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을 들지 않았지만 그들의 생각은 권문세족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신진사대부. 지금부터는 이 무너진 뼈대 위에 새로운 국가를 설계한 사상가들의 등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말기 나라의 뼈대였던 권문세족은 스스로 사유화한 권력 위에 안주하며 국가를 나눠 가진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은 이름만 남았고 법은 특권의 시녀가 되었으며 백성은 나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가던 시절 그 안에서도 조용히 다른 길을 준비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는 특권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방의 향리 집안 중소지주계급에서 성장한 유교 기반의 실력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출신은 낮았지만 학문과 능력으로 과거에 합격하여 국가의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너무나 좁았고 중앙 정계는 이미 권문세족의 아성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해도 주어지는 것은 실무직 하급 관직뿐. 정책을 만들 자리는 여전히 가문과 혈통이 좌우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국가에 충성할 기회가 아닌 기득권에 예속될 것을 강요받는 구조였습니다. 신진사대부는 유교를 배웠습니다. 그 유교는 단지 학문이 아니라 국가의 이상이자 인간의 도리, 정치가 작동해야 할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고려는 유교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임금은 덕이 없고 관리는 사익에 빠졌으며 백성은 배움을 잃고 삶을 잃고 소리도 잃은 존재였습니다. 신진사대부는 그래서 권력을 원한 것이 아니라 질서를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꿈꾼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도의 개혁. 권문세족의 세습 관직과 특권을 폐지하고 능력 중심의 관료제를 세우는 것. 둘째, 토지의 재분배. 사전으로 사유화된 토지를 환수하여 국가 중심의 세수 체계를 복원하고 백성에게 다시 삶의 기반을 돌려주는 것. 셋째, 왕이 왕다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왕이 신하에 얽매이지 않고 백성의 어버이로서 실질적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 구조를 재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꿈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받아줄 왕이 없었다는 것. 공민왕 이후 고려의 왕좌는 명분만 남은 허울이었습니다. 우왕, 창왕, 공양왕. 이들은 스스로 정치를 하지 않았고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정무는 외척, 권신 그리고 기득권 귀족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신진사대부의 개혁안은 한 번도 공식 통로로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개혁의 뜻을 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종종 반역자로 낙인 찍혔다는 점입니다. 이름을 숨기고 말을 아끼고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혁은 말로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기 전엔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았던 시대, 신진사대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자신들의 이념을 정리하고 정립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 중심엔 정도전, 조준, 이색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유교의 이상국가를 상상하며 현실 정치의 개혁 방향을 문서화했습니다.
조주는 고려의 토지 제도를 분석하고 그 병폐를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왕조를 부정하지 않되 왕조의 형태와 작동 원리를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사상의 실현을 도울 힘, 즉 현실 권력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시야에 들어온 인물이 있었죠. 그는 무신이었지만 칼보다 말을 먼저 생각했고 힘보다는 질서를 우선하던 자. 이성계. 이성계는 고려 말 가장 유능한 장수였지만 단순한 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려의 정치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권문 세족과 거리를 두면서 신진사대부의 조언을 경청할 줄 아는 정치적 인물이었습니다. 정도전과 조주는 그에게 자신의 구상을 내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진사대부는 이성계를 자신들의 칼로 만들고자 했고 이성계는 신진사대부를 자신의 뇌로 받아들입니다. 그 둘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고려 체제 밖에서 다른 나라의 설계도를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식 정치 무대에선 영모였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구상을 논의할 수 없었고 누구도 그들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체제가 살아있는 한 그 체제의 변화를 말하는 자는 늘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진사대부는 말을 멈추고 기회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결정적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은 곧 도래하게 됩니다. 외세의 위협, 왕권의 공백, 그리고 이성계에게 내려진 명령. 요동을 치라는 그 명령이 바로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도화선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성계가 마주한 정치적 시험과 고려가 마주한 외적보다 무서운 내부의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진사대부는 기다렸습니다. 말할 수 없던 시대, 정치를 할 수 없던 계층, 그러나 생각만은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기다리던 것은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가장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외세의 침략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습니다. 13세기 초 동아시아의 패권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유목 민족 몽골은 순식간에 금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 대륙과 서역을 평정하며 원나라라는 새로운 대제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칼끝은 고려로 향합니다. 1231년 고려는 첫 번째 침공을 받습니다. 원은 단지 정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조공과 복속, 왕실 혈통의 통제, 문화의 동화와 군사 개입까지 포함된 전방위적 지배 구조를 요구합니다. 고려는 저항합니다. 그러나 힘이 부족했습니다. 30년 동안 무려 7차례의 침입. 그 끝에 고려는 강화도 천도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건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백성은 죽어갔고 문화재는 불탔고 국토는 황폐화되었습니다. 8만 대장경이 판각되던 그 시절, 그것은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절망 속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려는 항복합니다. 이 항복은 단지 군사적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왕권의 굴복, 주권의 상실,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의 포기였습니다. 고려의 왕은 이제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으로 불리며 자신이 더는 자주국의 군주가 아님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왕조의 정통성은 이름 한 글자에서부터 무너진 셈입니다. 그리고 이 허물어진 권위는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전달됩니다. 왕이 더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 더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담보할 존재가 아니라는 절망. 그 순간부터 왕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를 받쳐주는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침묵, 체념, 그리고 다른 가능성을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이 시기 원나라는 고려의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왕위를 승인하며 공주를 보내 혼인하고 관제를 개편하고 일부 영토를 직접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고려는 단지 왕조를 유지한 형식적 국가일 뿐 실질적으로는 제후국 혹은 종속국가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억압이 새로운 반작용을 낳습니다. 이성계, 한장수가 떠오릅니다. 함경도 출신 여진족의 침입을 막아내며 북방 국경을 수호하던 유능한 장수. 그는 왕실에 충성했지만 무너진 명분에까지 충성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신진사대부와 점차 손을 잡아가던 그는 외세의 위협 앞에서 고려 내부의 진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외세보다 무서운 것. 바로 고려 내부의 무능과 타락, 지도층의 무책임, 그리고 왕권의 실종이었습니다. 신진사대부는 이 시기부터 이성계와 본격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념을 가진 사대부, 힘을 가진 장수.
둘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이제 고려라는 이름이 위태로워지는 이 시점에서 역사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백성들 역시 조용히 마음속에서 질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왕이 무너졌다면 누가 나라를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다시 나라를 만든다면 누가 그 자리에 서야 하는가? 이런 가운데 고려는 또 다른 기회 아닌 기회를 맞이합니다. 14세기 후반 원나라는 쇠퇴하고 명나라가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원과 명 사이에서 고려는 중간지대를 차지하고 있었고 명은 고려에 천령위를 설치하겠다며 국경선을 재조정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합니다. 이것은 명확한 주권 침해였습니다. 하지만 이 요청 앞에서 고려 조정은 갈라집니다. 최영은 말합니다. 원과 손을 잡고 명을 치자. 이성계는 반대합니다. 싸울 힘이 없습니다. 백성은 지쳤고 국고는 비었으며 그 전쟁은 고려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논쟁은 한 사람의 군사적 판단을 넘어서 체제의 방향을 결정짓는 질문이었습니다. 명과 싸울 것인가?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 시작할 것인가? 그때까지도 아무도 반란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체제를 지킬 명분도 힘도 신뢰도 없다는 것을. 이 외세의 개입은 단지 침략이 아니라 왕조의 숨통을 조이는 마지막 고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는 곧 이성계의 선택 앞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성계의 돌아섬이 왜 단순한 회군이 아닌 왕조 교체의 결정적 순간이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388년 봄, 명나라 사신이 개경 조정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전합니다. 천령 이북의 땅을 명나라에 넘기시오. 이 요구는 전쟁이 아니라 복속의 통보였습니다. 천령은 지금의 함경도 고려 북방의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명은 이곳에 군사주둔 기지를 설치하겠다고 했고 이는 곧 고려의 국경선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영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요청은 고려라는 국가의 자주권이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고려는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넘겨줄 것인가 싸울 것인가. 조정은 들끓었습니다. 보수파와 온건파가 나뉘어 경론이 벌어졌고 그 중심에 두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최영, 고려 무신 정계의 원로, 충직하고 강직한 군인으로 오랜 세월 국가를 위해 싸워왔던 장수.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명에게 밀리면 고려는 더 이상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다. 칼을 들어야 한다. 그의 명령으로 전쟁 준비가 시작됩니다. 선봉장으로는 이성계가 지목됩니다. 함경도 지역을 잘 알고 여진과의 전투에서 수차례 승리를 거두며 가장 신뢰받던 고려의 장수.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압록강을 넘어 요동을 치는 것. 하지만 이성계는 출병을 망설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싸우면 백성이 죽고 물러서면 나라가 죽습니다. 지금 고려는 둘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 속엔 단순한 군사적 계산이 아닌 체제 전체를 향한 냉철한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 고려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국고는 바닥났고 군사력은 분열되어 있었으며 지배층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전쟁의 명분조차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던 상황. 게다가 명과의 전쟁은 고려의 국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과의 오랜 연대 속에서 명에 대한 반감만을 앞세운 퇴조하는 왕조의 마지막 자존심 지키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성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압록강 중류 강 위에 떠있는 작은 섬이와도 고려군은 이곳에 머물며 최종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성계는 군을 개경으로 돌립니다. 명령 거부, 그리고 무장 회군. 이 사건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 회군은 단순한 군사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야망이 아니라 한 체제의 절망이 만들어낸 반응이었습니다. 왕은 더 이상 국가의 중심이 아니었고 법은 지배층의 도구였으며 백성은 고통 속에서 외면당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한 체제가 이제 외세에 대응하겠다며 군대를 움직이고자 할 때 이성계는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최영을 체포합니다. 최영은 유배되었고 곧 사형에 처해집니다. 왕은 침묵했고 지배층은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성계가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역자로 기록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도 왕조 교체자가 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공양왕을 옹립하고 기존 고려 체제를 유지하는 듯한 전환기의 통치자 역할을 택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더 이상 고려가 아니라는 것을. 위화도 회군은 단지 군대의 방향이 바뀐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라는 개념의 방향을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기존 질서가 더는 유효하지 않음을 증명한 행동, 왕조의 이름만으로는 국가를 지탱할 수 없다는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동의였습니다. 누구도 이성계를 반역자로 부르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돌아선 이유를 묻기보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군 이후 정치의 중심에는 이성계가 서게 됩니다. 그와 함께 정도전, 조준, 남은, 신진사대부가 재등장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왕조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나라를 바꾸기 위한 준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의 시작은 분명히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위화도 1388년 강물 위에서 방향을 바꾼 군대, 그리고 조선이라는 새 왕조를 향해 돌아선 역사. 이제부터는 이성계 정권의 실질적인 개편과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고려의 유산, 그리고 왕조 교체의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388년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는 고려의 실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존 왕조의 형태를 유지한 채 서서히 내부의 구조를 바꾸는 방식을 택합니다. 겉은 고려였지만 속은 점점 조선이라는 새로운 체제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전환기, 즉 왕조 교체가 아닌 체제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이성계는 즉시 새로운 국정 운영을 위해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습니다. 그 중심엔 조준, 정도전, 남은, 권근 같은 인물들이 있었고 이들은 오랫동안 구상해온 정치개혁의 청사진을 현실에 하나씩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점은 명확했습니다. 이제 고려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고려는 왕이 있어도 권위가 없었고 귀족이 있어도 백성의 신뢰가 없었으며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지킬 주체가 사라진 상태. 이전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짜야 할 때였습니다. 먼저 정비된 것은 토지 제도였습니다. 조준이 앞장섰고 수차례의 실사를 통해 전국의 토지 현황이 파악되었으며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과전법입니다. 과전법은 고려 시대 권문 세족이 장악했던 사전체제를 허물고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관료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금제도 개편이 아니라 권력의 기반 자체를 재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더는 출신 가문이나 혼인 관계가 아니라 관직의 공적 기준과 봉사 실적으로 정치권력이 배분되는 체제가 열린 것입니다. 정도전은 정치 이념을 정비합니다. 고려는 외왕내제, 즉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제후를 자처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황제국 체제를 유지하려 했지만 이 모순은 오랜 시간 누적되어 왔습니다. 정도전은 이를 정리합니다. 조선은 명분의 나라가 아닌 실용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는 조선 경국전을 편찬하며 새 국가의 법제와 통치 원리를 명문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고려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양왕은 즉위에 있었고 명분상 조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체제를 부정하는 순간 정권은 반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 마지막까지 명분 쌓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양왕의 잦은 퇴위 형식을 유도한 일입니다. 정치적 압박, 여론 형성, 사대 외교 정비 등 모든 조건을 갖춘 뒤에야 공양왕은 물러납니다. 1392년 마침내 이성계가 새 왕조의 초대 군주로 즉위합니다. 조선의 건국입니다. 그러나 이 왕조는 단순히 이성계의 왕위 욕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화도 회군에서 시작된 구조 개편, 사대부의 정치적 기획, 백성의 변화된 인식, 그리고 고려라는 체제에 대한 집단적 피로감이 모두 모여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려는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은 시작부터 고려의 유산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구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몽주의 존재입니다.
정몽주는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킨 인물이었고 이성계의 회군에도 반대했으며 왕조 교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설득하지 못한 정도전은 결국 정도전의 명으로 이방원이 그를 제거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정치 사상의 충돌이자 체제 선택의 비극적 장면이었습니다. 정몽주는 말합니다. 고려는 썩었지만 조선은 아직 익지 않았다. 정도전은 답합니다. 지금은 익히는 때가 아니라 새로 빚는 때입니다. 이 대립은 한 시대의 교체가 얼마나 피할 수 없는 충돌을 전제로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조선은 그렇게 탄생합니다. 그러나 조선은 곧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고려와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고려로부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왔는가? 그 질문은 조선이 지속된 500년 동안 끊임없이 되풀이된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왕조는 바뀌었지만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대부라는 지식계급, 과거제, 양반제도 4대 외교체계. 조선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지만 그 속엔 고려의 그림자가 언제나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왕조 교체라는 사건을 통해 체제란 무엇인가, 변화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다시 묻게 됩니다. 왕을 바꾼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시 설계한 사람들. 그들이 꿈꾸었던 이상과 현실의 타협이 교차하던 역사. 그 시작은 바로 고려의 마지막 순간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 구독은 다음 진실을 여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지금까지 역사 알고 보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